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사에 앞서서 국민에 대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전부 일어나서 앞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통일에 대한 열정과 순국 선열, 호국 경례에 대한 묵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다음은 인사말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한 통일준비포럼 강순규 회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 또 행사를 준비했는데 우리가 이게 지방선거랑 맞물리고 또 낮에 이렇게 행사를 하니까 많이들 못 오신 것 같아요. 학생들도 많이 오기로 했는데 또 중간고사 시기랑 맞물려가지고 많이 못 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줌으로 들어와서 보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행사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우리가 기다렸던 이제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저희가 통일을 위해서 통일 준비를 많은 노력을 들여서 해오고 또 우리 학자들, 연구자들, 또 관계자들이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의 각 부처들과 같이 협력해서 우리 학자들이 준비를 했어요. 그때 저희가 통일준비위원회라는 것을 했었죠. 그 준비를 잘 해오던 중에 박근혜 정부가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시 생각하는 것은 통일은 그냥 되는 통일이 아니다. 우리가 무언가 철저한 준비를 해야지 우리가 그런 큰 과오 없이 또 큰 어려움 없이 우리가 북한을 수용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수위가 시작을 하고 새 정부가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아는 우리가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공부했던 것을 좀 잘 발표해서 인수위에서 좀 채택도 하고 또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그것을 이어가는 바람으로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정권을 잡은 지가 이제 11년 되죠. 2011년에 김정일 아버지가 죽으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정권을 잡았는데 11년 동안에 아직 제대로 된 통일 정책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통일 정책을 얘기한 것은 지난 2000년입니다. 2000년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같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하고 우리 남한의 남북연합제가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서로 노력한다. 이렇게 제2항의 공동선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연방제하고 연합제는 엄청나게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거였죠. 그 연방제라는 것은 아주 급속하게 한 번에 그 정권을 위원회가 장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남한에서는 거기 들어가는 순간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낮은 단계라는 것은 이제 남한과 북한에서 외교권하고 군사권만 약간 갖고 있고 보류한다는 뜻에서 낮은 단계라고 했는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논란이 있었고 여태까지 이제 한 벌써 10여 년이 지나고 됐지만 아무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저희 연구자들, 학자들이 원하는 것은 좀 더 21세기에는 좀 글로벌한 그리고 좀 더 세계 인류 국가들이랑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통일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이번에 윤석열 5년 동안에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우리가 북한으로 인해서 얼마나 주변 국가에 피해를 많이 줬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좀 갚아야 할 때가 왔다. 우리가 새로운 통일 정책을 만들고 획기적인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세계인을 좀 이끌어가는 그런 선도 국가가 돼야 되겠다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세미나는 이러한 좋은 통일 정책을 통해서 남북을 진짜 통합하고 통일하는 그런 첫 단계를 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연구자들의 수고가 그냥 흘러가는 그런 헛걸음이 되지 않고 우리 통일의 진정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김장실 위원장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또 이병천 사무총장님도 오셨고 또 여러 중요한 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세미나를 준비하기에는 또 여러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준비한 손길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좀 경청해 주시고 잘 자리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어서 이렇게 오늘 통일 준비 포럼 1차 세미나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축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선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 취임 준비 때문에도 상당히 바쁘고 또 6.1 지방선거 때문에도 상당히 바쁜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먼저 이렇게 인사 축사 말씀을 듣고 저희가 먼저 보내드려야지 국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면서 우리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 국민통합초청위원장이신 우리 김장실 위원장님 모셔서 축사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장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통일준비 포럼 우리 강성규 회장님을 비롯해서 제가 평소에 잘 아는 조용기 한반도 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주제 발표자님 정말 감사하고 또 귀한 시간을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 뭔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 갑자기 들이닥치면 당황하고 또 실기를 하고 실수를 해서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우리 인생살입니다. 분단국가인 우리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통일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 하는 걸 염두에 두고 평소에 시나리오에 따라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정말 그런 일이 왔을 때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 준비를 서독 같은 경우에도 참 많이 했는데도 코올 수상은 통일이 되고 난 후에 얘기하기를 동서독이 통일하는 이런 상황은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마치 도둑같이 왔다고 했습니다. 야밤중에 도둑이 집에 살금살금 들어듯이 통일이 왔습니다.
우리 통일도 지금 그게 가능하겠냐 하지만 또 어쩌면 도둑처럼 찾아올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지난하게 또 기다려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유익 통일부 장관이 계실 때는 통일준비 모임 이런 걸 한다 해서 그때 참여를 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만 또 오늘 발표된 주제 하나하나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런 학문적 접근과 또 현실적인 대안들이 잘 마련되어 가지고 통일을 꼭 좀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분단 국가로 인한 상처가 너무 큽니다. 비유하자면은 신라가 한국 통일하기 전에 신라, 고구려, 백제가 서로 미워서 싸우기도 했지만도 중국에 있는 수나라, 당나라부터 왜 뭐 돌컬 하면서 주변 국가들이 또 관여가 돼가지고 매일매일 생명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김유신, 김춘추는 이렇게 아까운 생명들이 전쟁을 해서 죽어나간 걸 방지하고자 결심을 해가지고 드디어 삼국을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세기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8세기, 9세기 한 200년간 동북아시아의 번영과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반도 통일은 우리 한국 민족의 통합으로 인한 평화 번영은 물론이고 동북아 전체의 평화 번영에 직결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강 회장님께서 시각을 글로벌하게 보자는 것은 우리 통일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6.25 때 싸웠을 때도 전부 그 국제적 요인하고 국내적 요인이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글로벌한 시각에 따라서 잘 분석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국민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설명을 잘 해서 정부와 민간 사이드, 시민사회단체가 잘 협력을 해서 어떤 경우의 통일이라도 기회가 되면 단번에 잡아버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것을 하게 되는 중요한 순간이다 생각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한테 설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시는 일 잘 되시고 만사 행동하기를 빕니다. 저는 조금 바쁜 일이 예정되어 있어서 끝까지 좋은 예를 듣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신 우리 위원장님께 하시면서 박수 한번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 국회 외교통일분과위원장이신 윤상현 국회의원님의 축사를 줌을 통해서 연결해서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줌 연결 가능할까요? 됐습니까? 예, 윤상현 의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통일 준비 포럼 1차 세미나 축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줌으로다가 우리 윤상현 의원님 나오셨는데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리시죠? 예, 들립니다. 예, 윤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통일 준비 포럼 제2차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고요. 또 이 새로운 정부 출범 앞두고 이렇게 의미 있는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우리 종양 강승규 통일준비 포럼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문재인 정부가 곧 끝나갑니다만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수많은 문제와 미안에 난제를 남긴 채 새로운 정부에게 이제 책임을 넘기고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가 아마도 통일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2018년 판문점선언 또 평양 공동선언 등을 비롯해 여러 차례 남북관계 행사를 주도해 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로 겉보기만 화려해서 통일에 대해 아무런 실질적 성과도 거두지 못한 요란한 빈수레였습니다. 또 북한과
미국이 싱가포르 하노이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뭔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남은 것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의지가 전혀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재확인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는 조금 더 진행되지 못했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또 각종 미사일 도발 등 긴장 관계만 더해지면서 남북 관계는 더욱더 복잡한 매듭처럼 꼬인 상태로 새로운 정부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새로운 윤석열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이 보여주는 한계와 현실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통일 정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과거 한전쟁에 비견되는 등 급변한 세계 정세가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 시사점 역시 크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는 향후 남북 관계를 위한 청사진을 기존 정책을 뛰어넘어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성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단순히 정치적 진영에 기반한 이념적 통일 정책이 아니라 북한의 실질적 변화와 또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대북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이 통일준비 포럼 세미나처럼 많은 전문가들의 지혜와 또 지식을 결집하는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가 21세기 글로벌한 통일 정책을 향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모으는 첫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하고요. 다시 한번 통일준비 포럼 제1차 세미나 개최 축하드리고요. 통일 준비의 새로운 전환점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상현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크게 격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 정부에 바란다 통일 준비 포럼 1차 세미나. 통일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부터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사회는 본 포럼의 강순규 회장님께서 맡아서 진행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순규 회장님, 네. 박수로서 격려의 말 박수 한번 주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순서대로 1인당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발제를 하고 플로어에서 우리가 질문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왼쪽에 계신 분은 우리 북한 경제 쪽에서 아주 탁월한 그런 연구를 하시고 고려대학교에서 계속 강의도 하시고 지금은 한반도 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계십니다. 우리 조영기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영기 교수님은 오늘 바람직한 대북 정책 방향, 우리가 새 시대를 맞이해서 바람직한 대북 정책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제 왼쪽 끝에 앉아 계신 분은 국가정보원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고 지금은 국가안보통일연구원의 수석연구위원으로 있습니다. 안보 전문가시죠. 오늘은 북한의 대남 전략과 도발의 전망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병순 수석연구위원을 소개합니다. 예,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정교진 박사입니다. 서울신대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연구교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리더십 연구를 많이 하시고요. 학문적으로 상당한 탑을 쌓고 계십니다. 오늘은 김정은 정권의 대변혁과 새 정부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저는 학교에서 전공을 통일 정책을 했습니다. 통일 정책. 그래서 통일 정책이 지금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남북한 통일 정책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정책에 대해서 남들보다 좀 관심이 많고 어떻게 통일 정책을 우리가 잘 만들어야 될 것인가. 또 남한의 통일 정책과 북한의 통일 정책의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해왔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책자를 자 우선 남한의 통일 정책을 우리가 간단히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북한의 통일 정책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한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승만 정권 시절에는 뭐 통일에 대해서 생각할 여력이 없었죠. 신공통일, 또 박정희 시대에도 마찬가지. 반공통일, 신공통일. 북한과 같이 어떻게 협력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통일 정책을 저희들이 자 이겁니다. 남한의 통일 정책은 건국 초기에는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통일선거를 하여 통일을 하겠다 이런 개념만 있었고요. 또 60년대에도 통일 정책 기조를 유지했는데 우선은 선경제 전쟁으로 인한 그런 폐해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선경제건설이고 후 통일이 자꾸 이제 밀린 거죠. 경제에 밀려가 있고 61년도에 박정희가 나와서는 북한을 압도할 만한 국력을 가질 때까지 통일 논의가 또 유보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과 어떻게 통일을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런 독재 정권들은 그 남한의 내치에 주력을 했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 북한과의 통일 정책은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다. 이제 72년에 조국 통일 3대 원칙이라는 것을 하죠. 그래서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 이제 7.4 공동성명, 소위 이우락 정보부장님이 북한으로 올라갔다 내려와서 우리가 처음으로 맺은 합의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렇게 조국 통일 3대 원칙 7.4 공동성명을 했지만은 그것이 어떤 하나의 큰 통일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82년이 돼서는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이라는 것을 냅니다. 82년도가 전두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두환 대통령도 역시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박정희 대통령이 79년 11.6 사태로 사망하고 나서 고작 투스타였죠. 보안사령관이었다가 급작스럽게 정권을 잡게 되고 거기에 대한 정체성이 온 국민들이 인정을 안 하는 상태에서 82년도 1월 22일 날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이라는 것을 내놓게 됩니다. 점진적이고 단계적 통일 방안을 내놓게 되는데 통일헌법을 제정하고 남북한 총선거를 하고 통일민주공화국을 만들자는 게 골자인데 결국 이게 제대로 국민들한테 인정이 안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대통령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치를 엉망으로 하고 5.18 사태가 일어나고 완전히 혼란한 상태에서 뜬금없이 통일정책을 저렇게 내세운 것은 인정을 못 받게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제 88년도 올림픽을 하면서 상당히 나라가 이제 국력이 세지게 되죠. 국제사회에서도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노태우 정부가 89년도에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 거의 최초로 북한과의 어떤 통일 정책을 만드는 그런 하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역시 노태우 정부도 국민들한테 신임을 받지 못하는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남북연합을 통해서 통일헌법, 총선거, 통일민주공화국으로 가는 4단계 그 통일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것도 역시 정체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김영삼 정부가 들어오죠. 문민정부가 들어오게 됩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와서 김영삼 정부가 94년도에 노태우 정권이 얘기했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서 한자를 떼고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소위 얘기하는 우리 남한의 최초이자 마지막 통일 정책이에요. 우리 남한의 통일 정책은 이거 하나입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인데요. 화해와 협력 단계, 북한과 화해와 협력 단계를 거쳐서 남북 연합 단계를 거쳐서 일민족 일국가 통일국가 완성 단계. 요 3단계 방안이 우리나라의 처음이자 마지막 통일 방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94년도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우리의 통일 정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나머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 또 이런 정부들은 다 우리의 그 화해와 협력 단계를 어떻게 잘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 정책을 썼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본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인데 국민의 정부도 대북 화해 협력 정책, 이것도 화해와 협력을 위한 하나의 협력 정책을 썼고요. 그래서 뭐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또 6.15 남북 공동선언도 했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2차 북핵위기가 터지고 아무 소용이 없는 북한은 변화를 하지 않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요.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평화번영정책, 또 임기 말기에 14 남북 정상선언까지 했지만 그것도 하나의 대화 협력을 하기 위한 거지만은 94년도 이래로 6년, 28년 동안에 대화 협력이 진전된 것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문재인 정부는 또 어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너무 또 북한의 눈치만 보다가 제대로 된 통일 정책을 세우지 못하고 화해 협력 관계를 벗어나려고 했지만 결국 벗어나지 못하는 28년 동안 아직도 화해와 협력 1차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남한의 통일 정책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했냐? 북한은 해방 직후 60년대까지 대남 적화 통일에 의한 흡수 통일 전략을 계속 추구했습니다. 혁명 기지론, 민주 기지론, 혁명적 민주 기지론을 계속 펼치면서요. 그러다가 1960년에 북한은 우리는 94년도 또 노태우 정부가 했다면 1989년도에 처음 그 통일 정책을 제시했는데 북한은 60년도에 최초로 통일 정책을 벌써 제시하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전쟁의 복구를 우리 남한보다 좀 빨리 했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의 내치를 위해서는 남한과의 어떤 그런 통일 정책을 제시를 하면서 내치를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남북 연방제 통일안을 처음으로 60년대에 주장을 하게 됩니다. 60년에 주장을 했어요. 또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조국 통일 3대 원칙, 그 다음에 73년도에는 조국 통일 5대 강령, 소위 얘기하는 고려연방제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72년도, 73년도, 80년도에는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통일 방안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0년도에 남북 연방제, 73년도에 고려연방제, 80년도에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통일 방안, 근 10년 단위로 이렇게 자신들의 통일 정책을 강력하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연방제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서로 화합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미국의 예를 자주 드는데 미국도 워싱턴 DC가 있고 50개 주가 있지만은 모든 건 연방에서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외교권, 군사권, 뭐 국내의 어떤 큰 범죄도 FBI가 다 하는 거고요. 캘리포니아 주나 뭐 뉴욕 주는 아무 실권이 없죠. 경제활동만 하는. 그게 바로 연방제예요. 그래서
북한의 고려연방제는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외교권, 군사권, 내정권을 남북한에 그런 갖고 있는 걸 모두 그쪽으로 보내자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한은 하나의 그냥 그 경제적인 거작 상태를 만들어 놓겠다 하는 얘기가 연방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80년도에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이 80년도가 북한이 가장 강성했던 그런 시기에 가장 강력한 그 연방제를 제시하게 됩니다. 역시 또 10년이 지나서는 느슨한 연방제를 또 제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00년에는 낮은 단계 연방제를 제시하게 됩니다. 이 연방제는 한순간에 위원회의 모든 군사, 외교, 내정권을 주게 되니까 그게 남한에서 자꾸 두려움을 가지니까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것은 외교 군사권을 당분간은 남한이 좀 연방제를 하더라도 보유를 하라 그런 뜻의 낮은 단계 연방제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위원회로 모든 권한이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에 들어가서 북한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정치의 나라고 소위 북한은 그런 어떤 그 공동위원회를 소위 한 700명 정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의 정당, 사회단체, 뭐 리더십 있는 분들이 한 300명, 자신들이 또 정당, 사회단체 리더 있는 사람들이 한 300명, 그다음에 해외 민족, 해외에서 한 100명, 해서 700명을 위원회 조직을 해놓고 거기에 모든 군사 외교 내정권을 한순간에 주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의 통일 전선 전술에 우리가 말려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북한은 자신들의 300명은 자신들의 표를 확보할 것이고 남한의 300명도 한 150명 정도는 또 지네가 가져갈 것이고 해외 동포도 한 100명 중에 한 70명 정도는 가져가게 돼서 아마 5분의 3, 4 이상을 그네들이 갖게 됩니다. 700명 중에 한 500명 이상 자신들의 표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저히 북한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통일전선 전술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3명이 있을 때 2명이 편을 먹고 한 사람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2명 중에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까지 제거하는 게 통일전선 전술이거든요. 그게 북한의 소위 얘기하는 그런 김일성 전법이죠. 숙청하는 전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당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방제에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남북한 통일 방안 전체는 뭐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자, 남북한 통일 방안을 쉽게 비교를 해보면 뭐 통일 원칙은 자주평화민주, 우리의 94년도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하고 북한의 80년도 고려민주 연방제 통일 방안 대표적인 건데요. 그걸 보면은 통일 철학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인간중심이고 북한은 역시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계급중심으로 되어 있다. 근데 고려민주 연방제 통일 방안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선결 조건이 있어요. 우리랑 통일을 같이 논의하는데 선결 조건이 있는데 5가지 선결 조건을 그네들은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도 계속 주장하는 거죠.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둘째는 평화협정 체결. 우리의 그런 종전선언을 하고 지금 정전선언인데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이고요. 또 남한 내 공산주의자들을 활동을 합법화해달라는 것이고 또 역시나 주한미군 철수를 해달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미국이 남한의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는 것. 이렇게 5가지 선결 조건을 80년대에 주장을 하고 뭐 아직까지도 계속 주장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한은 남북연합제를 주장을 하는 거고요. 고려민주 연방제는 연방제를 주장하는 건데 우리의 연합제는 아주 느슨하게 하자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기능주의적으로. 다시 말해서 유럽의 EU처럼 각자 남한과 북한이 외교권, 군사권, 내정권을 다 갖고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협의해서 상의하는 그런 연합제로 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일민족, 일국가, 일체제, 일정부로
완전한 통일국가로 가자는 게 저희들의 방안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중요한 것은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은 중간에 최고민족연방회의 또 연방상설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권한을 주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위원회에 들어가면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능주의적인 접근, 경제교류를 우선하고 민족 통합을 강조하고, 연방주의는 정치 군사 문제를 우선하고 국가 통합을 강조하고 이런 겁니다. 근데 세계 역사에 이념이 다른 국가가 연방제를 해가지고 그 성공한 예가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이념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주가 50개주로 갈려 있는 것이지 뭐 이념이 다르거나 뭐 사상이 다르거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념이 완전히 다른 북한과 연방제를 해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한 것들이 그 남한의 통일 방안은 뭐 다 이해하실 거고요. 북한의 통일 방안은 남조선 혁명 후 공산화 통일의 그런 입장을 완전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북한은 50년대 말 60년대 초에 이미 자신들은 혁명화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남조선의 혁명을 통해서 한반도를 공산화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것이 북한의 뭐 변하지 않는 목표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조선을 혁명하려고 뭐 민족해방운동, 뭐 인민민주주의운동, 소위 얘기하는 NL, PD 운동을 통해서 저희들을 혁명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위 얘기하는 미제국주의자로부터의 해방, 또 악덕 기업과 악덕 지주로부터의 해방, 이 두 가지 방법을 써서 저희를 혁명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남한의 통일 명령을 저해하고 남한 정부를 배제하고 통일봉남, 미국과 다이렉트를 하겠다는 거죠. 우리 남한을 그냥 북한에서는 뭐로 봅니까? 미제국주의자의 하수인, 허수아비를 보기 때문에 우리랑은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통일부 장관이 진해 통일전선 부장하고 격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의를 하고 무슨 뭐 저걸 하더라도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제국주의자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만큼 무시를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북한은 연방정부의 구성 방법이나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또 이러한 설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적인 취약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남한의 그런 남북연합제와 북한의 연방제는 서로 그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한 것들이고요. 자, 국가연합이라는 것은 그 우리 남북연합제에서 우리가 적용되는 건데요. 주권이나 국제법, 뭐 대내 통치권, 이 모든 권한이 구성국에 있는 거예요. 남북연합을 하더라도 남한과 북한이 다 그 권한을 갖고 외교권, 군사권, 내정권을 다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 존속하는 것도 한시적으로, 잠정적으로, 과도적인 결합일 뿐입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뭐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같이 하나요? 그렇지 않죠. 또 구성국이 개별 국적을 보유하고요. 프랑스, 영국이 다 개별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구성국 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그거는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남북연합제에서는. 근데 연방국가는 모든 권한이 위원회로 가고 구성국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주권, 뭐 국제법, 대내 통치권, 뭐 이런 권한이 아무것도 없고 그 연방국가, 연방위원회라는 데 다 들어가고요. 그래서 결합되는 근거는 연방헌법에 의해서 되는 거고요. 그 연방은 반영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연방 국가는 단일 국적을 보유하는 것이고요. 연방 국가끼리 싸우게 되면 그거는 내란으로 봅니다. 캘리포니아 주하고 뭐 뉴욕주하고 싸우게 되면 그건 내란이죠, 내란.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0년 우리 통일연구원에서 조사한 건데요. 전 국민의 통일 선호 대 분단 선호. 통일 선호가 31.6%, 통일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근데 분단해도 좋다. 분단이 나는 좋다. 통일 비용 많이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분단이 좋다는 게 37%가 나왔습니다. 이게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 전 몇 년간은 그래도 통일을 선호하는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라도 더 높게 나왔는데 2020년에 조사한 거에 의하면 37.2% 분단 선호가 더 높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문재인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한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은 저희들 학자나 이런 연구자들한테는 아주 충격적인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통일이 왜 필요하고 통일을 통해서 진짜 통일 대박,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우리 지위가 올라가고 이런 통일 편익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치 홍보를 잘 하지 못했다는 그런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전국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남북연합제는 전 국민이 40.2%가 찬성을 했습니다. 이 연방과 연합제의 이 문제점을 잘 알게 되면 아마 전 국민이 거의가 다 연합제를 지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북한에 대한 무관심이 61%까지 지금 올라갔어요. 관심이 없어요. 북한에서 비핵화, 뭐 ICBM 뭘 발사하든 그런 관심도가 이제는 무관심으로 돌아갔고요. 북핵을 걱정하는 것도 그냥 다소 걱정하는 사람이 35%,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가 또 28% 가까이 나왔어요. 북핵을 하든 뭐 핵실험을 하든 지금 또 풍계리에서 다시 핵실험 7차 핵실험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별로 걱정을 하지 않는다. 그냥 다소 걱정하는 사람도 35%. 이게 사실 쉬운 것 같지만 굉장한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반드시 통일이 필요하고 북한을 우리 연합제식으로 기능주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끌어들여서 우리가 통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러한 통일은 우리가 지금 2020년부터 남북의 아무 통일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떤 통일이 필요할 것인가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김정은 집권 11년이 됐고요. 윤석열 새 정부가 진짜 지금이야말로 앞으로 5년 안에 새로운 통일 정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글로벌한 시대에 이 21세기에 새로운 통일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새로운 통일 정책을 마련하려면 윤석열 정부가 가장 적기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요. 남북한 통일은 우리가 언젠가는 달성해야 될 목표다. 이거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닙니까? 그것이 희석되는 것이 굉장히 아깝고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나서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북한의 연방제는 급진적이고 정치적이고 일괄 타결하는 식입니다. 남북한의 수뇌부가 오늘로 연방제를 실시한다 하는 순간에 사인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 군사권, 외교권, 내정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수뇌부가 그 사인을 문재인 정부가 저는 그 사인을 할까봐 굉장히 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연방제 사인하면 우리는 거정만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남한의 연합제는 연방제와 달리 점진적이고 경제적인 교류를 통해서 대화 협력을 통해서 또 중간 단계를 거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연합제가 가장 맞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북한은 고도의 정치기구를 통한 연방제를 주장합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통일전선 전술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에 들어가서 100점 100패 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방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북한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연방제에 가서?
반드시 백전백패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옛날에 김일성이가 숙청을 할 때도 중국파 제거하고요, 소련파 제거하고요, 국내파 제거하고 나중에는 자신이 같이 투쟁을 했던 빨치산파까지 다 제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정도로 그네들은 통일전선 전술에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나이스하게 젠틀맨적으로 그렇게 신사적으로 하면은 백전백패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계 역사상 이념이 다른 다른 국가들의 연방이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연방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또 북한은 남한에 우리의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분야를 조장해서 남조선 혁명, NLPD 혁명을 일으키려고 지금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대로 지속되면은 우리는 나중에 연방제로 끌려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윤석열 정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년 동안 저희들이 우리 학자들도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도 잘 이러한 것들을 좀 전파를 해서 우리가 연방제 또 연방제로 가서 또 우리나라가 그냥 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들도 새로운 통일 정책을 계속 만들어서 진짜 국제사회에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북한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남들한테 피해를 줬습니까? 그 피해를 이제는 갚아야 할 때다. 정말 우리가 아주 이익이 되는 통일 정책을 해서 북한과 통합을 하고 통일을 해서 국제사회에 이제는 우리가 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요. 발표를 마치고 질문은 나중에 우리 다 발표자들 끝난 다음에 질문을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우리 조영기 교수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한반도 시민화재단에 있는 조영기입니다. 우리가 현상을 바라볼 때 새로운 것이다라는 것은 많은 틀을 바꾸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 틀을 바꾸어낼 건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뒤에 서해 유성룡이 쓴 글이 징비록입니다. 만약 그 징비록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그거를 제대로 시행했다면 일제의 침탈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가 지금 최근에 역사에서 역사학자들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떤 걸 해야 될 건가? 북한 문제, 대북 정책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오늘 대북 정책과 관련된 것을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논리적 비교를 해서 흠결이 있고 이걸 지금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북정책의 방향입니다. 대북정책이라는 것가 무엇이고 어떤 논리적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가 대북정책이란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북 간의 관계 발전,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북한과의 관련된 제반 활동이다. 또는 대남 정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 대북 정책은 다시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단 관리 정책하고 분단 해소 정책. 분단 해소 정책이라는 것은 바로 통일 정책을 의미합니다. 분단 관리 정책은 남북 간의 분단 현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30년 동안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남북한 관계가 지속되었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긴장 국면이 북한 페이스대로 긴장 국면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단 해소 정책은 안정적 분단 관리를 기반으로 해서 분단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통일을 하는 것.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통일 정책은 북한도 북한 주도의 통일을 하고 싶고 한국은 한국 주도의 통일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북한이 왜 핵을 보유 개발하는가에 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분단 관리에만 치중할 것인가 아니면 분단 해소까지도 포함할 것인가.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헌법에 의해서 헌법 3조에 의해서 북한 주민을 한국 주민으로 만들어내는 통일지향의 대북 정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북한의 근원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북한 전체주의 체제를 없애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제거하지 않으면 이제 정말로 다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성규 교수가 통일하지 말자고 그러는 비율이 통일하자고 그러는 것보다 높은 거로 지금 최근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측면에서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민족이라는 단어에 썩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북한을 근원적으로 변화시키고 북한을 정상화하고 통일 한국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거가 필요하다. 대북 정책이 가지고 있는 논리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굉장히 잘 썩는 단어입니다. 평화의 이론, 교역을 통한 평화의 이론, 교역을 통한 평화의 이론. 여기서 잠깐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평화하고 한국이 생각하고 있는 평화는 다른 개념입니다. 한국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회주의 국가 또는 공산주의 국가에 기반해 있는 친구들은 가지고 있는 평화의 개념은 경업투쟁이 완수된 상태, 완료된 상태. 그 이야기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 사회주의가 완성되어야만 평화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런 데 전부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국민들이 평화라는 좋은 단어, 감성적인 단어에 다 쏟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평화 이론이라는 거가 경제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높이면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서 전쟁을 하지 않는 것가 훨씬 더 경제적 이득이라고 그러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파기하는 것가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도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화 이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평화 이론이 어떤 상태에서 제대로 작동하는가? 동일한 가치, 동일한 이념이어야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동서독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교류를 했지만 결국은 동서독의 통일은 급작스러운 급변의 통일이었어요. 한국 사회에서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남북한 간에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남북한 간의 평화 이론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쏟고 있는 거가 우리가 북한에 선의로 대해주면 북한도 선의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만든 용어이긴 합니다만 선수성관
정말로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되는 걸수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우리가 선하게 대하면 북한이 선하게 나올 것이다 라는 현실 자체는 현실을 정말 무시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대북 정책의 초점은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하는 정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북핵 문제, 미사일 도발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6번 핵실험을 했습니다. 북한은 사실상 핵무장 국가예요. 한국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상 핵무장 국가입니다. 조금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왜 핵무기를 개발했는가?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핵을 앞세워서 적화 흡수 통일을 하려고 그러는 유용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나온 문헌들을 보면 주체의 보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주체의 보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대북 정책의 구조적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단임제와 임기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5년 단임제고 북한은 종신제입니다. 죽을 때까지 합니다. 5년 임기 내에 어떤 성과를 도출해야 됩니다. 급하면 체합니다. 그래서 대북 종속 구조가 남북 대화와 과정에서 대북 종속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 한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구조적 한계 때문에 대통령들은 사진 찍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북 관계를 담당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이벤트성 행사에 너무너무 치중하고 있다. 이 자체가 굉장히 흑우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의 구조적 한계는 대북 정책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임기가 짧기 때문에 진년간에 내가 5년 동안 했던 그의 정책은 5년 지나고 나면 깡그리 새롭게 전부 다 가을에 농가락 듯이 다시 다 바뀌어버립니다.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북한은 지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강성기 교수가 이 통일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은 대남 적화 통일이라는 것을 한 번도 포기해 본 일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포기했다고 그러는 학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통일부 장관 했던 사람들도 그러는데 그러고 북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북한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핵심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의 구조적 한계는 진영에 따라서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 진영에 따라서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 나는 진보라는 단어를 저 친구들인데 쓰기는 싫은데 뭐 우리 언론에서 그렇게 쓰니까 하는데 소위 말하는 종북 주사파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건 그냥 북한이 해주라는 대로만 해주면 돼요. 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한반도의 현재 상태를 평화적으로 유지해준다 그러면 북한이 해주라는 대로만 해주면 북한 아이들이 총 안 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건 우리의 정체성, 국가의 정체성이나 정통성하고는 굉장히 다른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7가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에 입각한 당당한 대북 정책이 있습니다. 대북 정책의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는 자유, 민주, 인권입니다. 자유, 민주, 인권. 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없애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정말로 한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결합되지 않으면, 북한도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와 한국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는 결이 다릅니다. 격이 다릅니다. 인민민주주의와 우리의 이 자유민주주의를 동격으로 놓고 보는 저 안이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수준,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대북 정책의 목표는 북한의 실질적 변화, 근원적 변화를 통해서 평화 통일 기반을 마련하는 겁니다. 대북 정책의 기조는 관여 정책, 확장 정책, 봉쇄 정책. 관여 정책은 지금과 같은 햇볕 정책 그냥 하는 겁니다. 이 자체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에 대한 것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확장 정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 가치, 인권의 가치, 민주의 가치를 북한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라이트먼트 폴리시, 확장 정책. 그리고 북한이 도발하거나 또는 개혁 개방에 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봉쇄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다. 등소평이가 1978년에 개혁 개방을 할 때 개혁 개방을 왜 했는가? 개혁 개방한 그 상태를 보면 최악의 상태였어요. 그 국가가. 북한도 개혁 개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배점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 대북 정책에 대한 반성을 좀 하면, 관여 정책, 인게이지먼트는 있었지만 확장 정책이나 봉쇄 정책은 없었다. 당국자 정책은 있었지만 대외주민 정책은 없었다. 대북 정책의 기조를 좀 바꾸자. 어떻게? 이제 관여 정책뿐만 아니라 확장 정책, 봉쇄 정책도 같이 병행 추진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권익이 부여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통일한국의 기반, 통일 준비를 위한 대북 정책이었으면 좋겠다. 당당한 대북 정책. 우리가 여기 당당하다라는 의미는, 우리 여기 오늘 정정당당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정정이라는 단어와 당당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정과 정의입니다. 이 정정이라는 단어는 가치 규범입니다. 당당한 것은 바로 행위 규범입니다. 정의나 공정해야만 내가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것은 바로 헌법 정신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1대1 대응 관계는 아니지만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호혜적 남북 관계를 정립하는 것가 필요하다. 북한의 긍정적 변화, 예를 들면 비핵화,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라는 그에 대한 그가 확실하게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상황 보상을 해야 됩니다.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입니다. 지난해 스웨덴에 있는 스톡홀름 평화연구소라는 시플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군비와 건축에 관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이 보고서를 매년 발표하는데 50개 정도의 핵탄두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실질적인 숫자는 좀 더 많은 걸로 추정하는데, 그 이전에는 60개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에는 2021년에는 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잘 알고 있는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는 40개 정도, 2027년에는 북한이 약 10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가지고 보유한 국가가 될 것이다. 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상황에서 접근하면 되지 않는다. 사실상의 핵 보유 국가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부터 접근해야 됩니다.
핵폐기 원칙은 북핵 문제 해결되고 난 뒤에 남북 관계의 실질적인 협력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대북 제재라는 것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북한의 근원적 변화를 일으켜주는 국제 공조에서 평화적 수단이에요. 경제적 수단을 해주는 것. 여기서 좌파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북한 주민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하냐. 대한민국의 안보가 더 중요한 건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더 중시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확실한 압박, 그리고 북한이 출구로 나올 수 있는 출구 전략도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확정 억제력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안보 공동 협의회 같은 거 이런 것도 이 2+2 외교부 차관, 국방부 차관이 한미 간에 활동하는 이런 기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강조를 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삼축 체계도 잘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 삼축 체계는 선제 타격, 한국형 방어 미사일 구축하는 것, 그리고 대량 보복 응징, 소위 말하는 사드 배치죠. 사드가 지금 성주에 있는 거 우리 한국의 고층 방어를 하는 한 40km에서 150km 정도의 고층 방어를 하는데 한반도 남한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방어 못해요. 중국이 만약에 사드 배치 가지고 한국이 그냥 다시 시비를 걸면 저는 우리도 유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강력하다면 반도체 같은 것도 하나의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 대응을 해야죠. 왜 안 하고 매일마다 중국에 기대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국은 일본이나 미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여튼 많이 도와줬는데, 흠집 내는데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고, 중국은 사실은 중국 앞에 가면 그냥 그거 되는 것 같아요. 어금을 못 쓴다고 그러나. 그거 말고 경제적으로 이제 우리도 중국의 무역 의존도를 낮춰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또는 서남아시아 쪽으로 우리의 생산 기지를 좀 많이 이전하고 이러는 장기 플랜도 마련해야 되겠지만 이런 거가 있습니다. 이제 대북 정책의 대상은 누가 되어야 되는가? 북한 주민들이. 저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북한 주민들에게 아궁이 개량 사업을 해주는 거죠. 연탄 보일러 지급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연탄 공장 만들어주고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아궁이 그 개량 사업을 해주면 북한 주민들의 산림 녹화에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이런 거 하자 그러면 안 할 거예요. 맞지? 분명히 안 받아. 김정은은 현금 안 줍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준다고. 여기는 쓰지는 않았지만 북한에 쌀 준다고 그래요. 어떻게 주는가? 옛날처럼 원산 앞바다에 10만 톤 그냥 하루에 갖다 주고 주는 것이 아니라 10만 톤을 어떻게 주는가? 매일마다 주는 것처럼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육로로 보내면 되잖아. 육로로 10만 톤을 한 달에 10번 나누면 한 달에 10,000톤이면 매달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트럭 옆에다가 뭐라고 써요? 한국에서 보냈다는 소리 안 하고 북한 동포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북한 주민들 완전히 뒤집어질 거예요. 새로운 여하튼 그리고 돈 줄 때도 제대로 줘야 돼요. 그리고 한국에서 돈 주면서 빚 주고
내가 책임진다 그래놓고 안 준 거, 차관, 식량 차관 준 거 지금 제가 계산하니까 약 한 2억 달러쯤 되는 것 같아요. 돈 받아야지 이거. 이거 국고 손실지 아니에요? 어설프게 하면 안 된다. 이산가족 상봉 북한 이탈 중에 적극적으로 좀 보호하자. 북한 주민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보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정보화라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북한 주민들에게 정신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 정신적 지원을 하는 인프라를 우리가 깔아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북한하고 우리하고 방송 동시 개방하자고 좀 용감하게 개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정북 좌파들이 기절할 것 같은데 북한 주민들이 완전히 변하는 그 남북한 그 이거 주면서 북한에 탭이 없으니까 우리 한 30인짜리 탭이 주면 그 정도의 청간 능력은 한국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가 좋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제공조 대북 제재를 가지고 북한을 실질적으로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북한의 시장화와 산업화를 하는 것이다. 북한의 시장에 대해서 지금 우리 그 북한 경제학자들, 북한을 연구하는 북한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북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높게 평가하는데 이런 착각에 젖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그 가장 다른 차이점은 사회주의는 시장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을 뭐로 쓰느냐? 보완제로 쓰고 있어요.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시장을 없앨 겁니다. 넘어서면. 우리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북한의 시장이 훨씬 더 커지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정책적인 걸 찾아냈으면 좋겠다. 시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단순히 상품만 교환하는 정보가 아니라 상품을 교환하는 장소의 기능뿐만 아니라 정보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시장을 90년대 그 소위 말하는 고난의 행군, 극심한 경제 위기가 오고 난 뒤에 시장이 때로 그 확장되면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 있는 당 관료들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그래요. 정보 유통의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북한 경제 구조도 조금 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2019년에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북한의 김여정이가 폭발을 시켰어요. 그때 한국이 할 수 있는 거가 뭐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그랬어요? 모든 행정권이 북한 지역은 누구에게 절대적으로 그 권한이 있는가? 바로 북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를 개념 정립을 한 거가 배타적 행정권이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북한에게 있다. 한국은 할 수 있는 행사의 기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게 완화시켜낼 것인가. 그래서 지금과 같은 개성공단, 금강산과 같은 저런 구조는 저는 하면 할수록 실패라고 보고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건가? 남북한 간이 같이 공동으로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을 별도로 만들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안 돼요. 안 되는 일을 계속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이제 북한 산업화를 위해서. 그러고 한국에서 할 거는
북한의 개혁 개방에 대비해서 개혁이라는 의미와 개방이라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개혁은 비효율을 효율적인 거로 바꾸는 거예요. 경제학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회주의 체제는 사회주의의 비효율성을 자본주의 시장경제 조금 더 효율적인 시장경제 체제로 바꿔내는 것이 바로 개혁이에요. 개방. 북한이 지금 5개의 경제 특구와 23개의 경제 개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쉽게 이야기하면 개방 경제 특구를 만들어 놨어요. 뭐 경제 특구든지 뭐 경제 개발구든지 지방 중심으로 만든 건데 개방한다고 거기 투자하느냐 하지 않아요. 어떤 상태여야 개방된 곳에 투자하는가? 투자의 과실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상태여야 된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투자국의 투자 유치국 북한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입장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국제 규범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봐야 저는 별 소득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계속 하자고 그래요.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북한 민주화, 북한 자유화를 위한 방향 정도를 조금 이야기합니다. 민주화라는 것은 우리도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을 실현하는 거고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북한이 법 설정에 국제 평화를 중시하도록 강제하고 뭐 평화 정책 도구를 만들어내는 건데 한반도에서 북한의 인권을 위한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는 1973년에 유럽에서 헬싱키 안이라는 거가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누구도 들어왔느냐? 소련도 들어오고 뭐 이제 소련의 인권 문제가 굉장히 심했을 때 이걸